미드나잇 애널리스트 콜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사인한다라는 소식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 증시도 지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확실히 지금 이제 좀 시장이 강한 거로 확실히 이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이번에 이란 뭐 합의 같은 게 분명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봤을 때 분명 이번에 이제 막 이란 항구 봉쇄 조치 같은 게 약간 좀 유지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세를 일부 약간 내려오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강한 선에서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채권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게 5년 만에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엔비디아도 그 소식 나오고 나서 처음에 장전에는 주가가 하락했다가 오히려 장 시작하고 나니까 더 큰 상승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미 시장이 이런 좀 전체적인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는 좀 거의 끝나간다라는 것을 좀 반영하고 거기에 또 지금 이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뭐 우려들, FOMC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이게 생각보다는 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같고요. 거기에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600달러에 가까운 콜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오늘은 좀 확실히 기술주의 날이 다시 한번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의 날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기술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일단은 좀 미국과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봐야 될 게 핵 문제와 이스라엘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6월 19일 가기 전부터 조금씩 삐걱거릴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60일 동안, 이제 6월 19일부터 60일 동안의 추가 협상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더 강한 사실상의 거의 무력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냥 원전 발전 정도로만 쓸 수 있는 우라늄을 원하는 거고 나머지 이란은 분명 좀 자신만의 이런 방위권을 위해서라도 이 핵을 좀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한 5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동안은 이 일이 완전히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도 좀 문제죠. 일단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자신은 뭐 어디에서도 뭐 철수하지 않을 거다라고 밝히고 있고 지금 뭐 드론이라던가 폭격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당장 이 문제가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이제 그동안 고생 끝났고 행복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은 있고요. 그래서 향후 2달 동안 여전히 좀 중요한 이슈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달 동안은 그래도 이 긴장감을, 경계감을 놓진 않고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가 조항이 있다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파르스 통신이 좀 최종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 조항이 수정되면서 이 통행료 부과 조항을 좀 넣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분명히 약간 뭐 그냥 해협 운영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절차 이 정도를 좀 보장한다라는 표현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서비스가 이란과 오만에 의해서 좀 운영되는 것으로 좀 수정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뭐 가격, 뭐 사실상 큰 이런 경제적인 문제 없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공급망과 관련된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체제를 좀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란과 오만이 좀 같이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향후 좀 오만의 지정학적인 어떤 중요도 이게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유가가 좀 빠지고 있죠. 그리고 한동안 그동안 좀 오른 게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질 거긴 합니다. 근데 그거랑은 좀 별개로 이전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가기에는 이미 공급망 측면에서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 수준의 유가 회복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만 이 서비스 수수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뭐 유가까지 예전만큼의 그런
그런 흐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가에 대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리니에서는 늦여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2028년도에 정말 뭐 주가 폭락을 예견했던 시트리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올해는 내년 여름까지는 충분히 성장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 시점을 좀 고점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마이클 하트넷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한 3주에서 4주 연속으로 시장이 매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지금은 뭐 기술주를 팔고 금, 그다음에 암호화폐, 소비재 이런 걸 좀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트리니는 반대로 지금 시장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 세 가지 매파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와 관련된 금리 인상 우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고용, 이것과 관련된 이슈들은 뭐 사실상 충분히 해소가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원자재 피크아웃은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과 관련돼서도 고용이 분명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호경기 때 나오는 고용의 형태가 아니었다. 과거에 어떠한 지금 최근 들어서만 봐도 파트타임자들이 사실 많이 늘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고용도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고, 특히나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좀 케빈 워시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상황도 지금은 이번 어떠한 전체적인 이 이란과의 합의 이후로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후 증시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좀 일부 하루하루로 놓고 보면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이제 한 3, 4개월간 가을까지는 한번 좀 긍정적인 형태로 증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여름까지는 좀 증시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케빈 워시 연준 신임 의장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FOMC를 열게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약간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도 거의 그런 컨센서스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문구를 좀 제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그 닉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케빈 워시가 이 점도표를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예견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너무 그동안 이 연준이 좀 시장과 과도하게 소통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이던스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 미래를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자신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점도표를 제시해 주게 되면은 잘못하면 시장에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 혹시나 이 닉 티밀하우스가 좀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전체 숫자보다 점이 적었을 때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일부 좀 우려 섞인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성명서입니다. 원래 그동안 이 연준의 이 성명서는 좀 다양한 수사들이 포함돼서 좀 길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준의 전체적인 생각을 많은 뭐 기자들이라던가 분석가들 혹은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성명서들이 좀 더 담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주요점이 될 수 있겠고, 마지막은 이제 항상 이 성명서를 읽고 나면 시작되는 Q&A 세션이죠. 이 보통 AP로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이런 Q&A 세션은 항상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좀 인사이트라던가 정보를 좀 줄 수 있어서 중요했는데, 이 케빈 워시는 애초에 이런 기자회견 자체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닉 티밀하우스는 밝혔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른 조금 더 약간 폐쇄적인 형태의 연준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시장의 영향은 한번 정말로 이번에 있을 이 FOMC까지 가서 직접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변동성으로 이해하게 될지, 혹은 이미 좀 예견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폐쇄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참고해서 이번 주 FOMC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스페이스X가 IPO를 했는데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9%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페이스X의 락업 해제 일정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거의 연말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락업 자산들이 좀 해제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담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근데 꼭 연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당장 한 15일 정도만 지나고 나도
그 과정, 이제 거의 한 50일 정도?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2거래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락업 물량이 한 20% 정도가 풀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좀 더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조금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이 50일, 즉 8월에서 9월 사이 이 기간 전까지, 지금부터 이 기간 전까지는 뭐 6월 19일에 있을 러셀 1000과 벵가드, 그리고 6월 26일에 있을 MSCI, 그리고 7월 3일에 있을 나스닥 100까지 이런 좀 편입 일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수들이 계속 편입되면서 이 부족한 유동성과 그걸 사고자 하는 어떤 지수들 간의, 그리고 펀드들 간의 어떤 이 물량과 관련된 압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더 변동성은 있어도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만큼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보호 예수가 풀리기 시작하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마도 좀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형태로 좀 스페이스X를 좀 굉장히 고밸류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락업 해제 일정,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지수 편입 일정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당분간은 갈 수 있는 스케줄인 것은 맞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살짝 주가가 이제 스페이스X가 밀렸었는데 네. 방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금 지난주에 750억 달러 자금 조달 목표로 이제 상장됐던 스페이스X가 이제 기관들이 그린슈, 그러니까 이제 초과 배정 물량에 대한 옵션을 행사하면서 857억 달러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종의 이제 주식 가치 희석 우려로 인해서 출렁였던 부분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I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트로픽 미토스 나온 지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거 외국인 못 쓰게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있을 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한 전면 차단이랑, 거기에 또 지금 이제 허위 광고 혐의로 또 집단 소송까지 받으면서 좀 악재가 좀 두 가지가 동시에 쌓였는데요. 결국에 이번 사건 자체는 처음에 원래 이 엔트로픽도 페이블 5를 공개할 때 사이버 보안 쪽, 그리고 생물학과 화학 쪽에서는 약간 이 좀 일부 기능을 막으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아마존에서 찾아낸 다음에 아마존의 경영진이 좀 백악관에 알렸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이번 전체적인 어떤 이 정부의 엔트로픽 수출 제한이 시작이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확실히 좀 이런 상황들, 우회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엔트로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우려는 과도하다, 웬만한 AI 모델들도 어느 정도의 이런 탈옥 효과, 우회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하면서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살짝 전체적인 것을 단순히 어떤 성능 차이라기보다는 이 지정학적 관계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좀 한번 미토스를 포함한 페이블 5 수출 제한을 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 중국 해킹 그룹들이 이 모델에 조금 접근하는 것들을 체크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지정학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AI 모델 자체 헤게모니는 미국이 그냥 말만 한번 하면은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글로벌로 보여준 거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이 EU가 그냥 기술 자립하기 위한 어떤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좀 미국이 반응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지정학적인 하나의 좀 갈등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미국 정부에게 막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죠. 군사적 활용도 좀 거부를 했고, 또 오픈 AI는 찬성을 했었는데 엔트로픽은 이 정부에게 막 지분 제공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본보기성으로 뭔가 하나를 지정학적으로 이 프론티어 AI 모델 하나를 뭔가 규제하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줄 대상이 딱 그 엔트로픽이 맞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좀 지정학적인 이유로 특히 이번에 이렇게 한 번에 미국이 명령 하나로 프론티어 모델 AI급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마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 미국 이외 대안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중국 쪽 AI들, 뭐 오픈소스로 쓸 수 있는 AI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저렴하게 가성비 라인업으로 쓸 수 있는 뭐 딥시크 라인업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중국별을 좀 쓰기 싫다 싶으면은 결국 모든 국가는 이 자체 AI들, 소버린 AI를 좀 구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소버린 AI 구축 경쟁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AI 하드웨어 기업들,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이 기업들에게는 또다시 수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버린 AI는 원래도 이번 이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 훨씬 더 높고요. 뭐 AI 인프라가 한 올해부터 10년 동안, 작년부터 10년 동안 한 546% 성장할 때 소버린 AI 같은 경우는 800% 넘게 성장하면서 이미 성장률도 높은데 마진도 소버린 AI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팔 때는 한 번에 많이 사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냥 자신들이 웬만한 AI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특정 제품만 사거든요. 근데 이 소버린 AI는 자신들이 어떠한 이런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하이퍼스케일러들만큼 높지 않다 보니까 보통 그냥 턴키로 솔루션으로 사갑니다. 그러면서 좀 마진이 확실히 높아져가지고 이런 경우에 만약 소버린 AI가 훨씬 더 시장이 커질 경우에는 뭐 델, 또 슈레패커드 이런 회사들이 정말 어닝콜에서 베꼈던 것처럼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수많은 AI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뭐 충분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이 엔트로픽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좀 하드웨어 기업들한테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약간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처럼 좀 더 AI와 관련해서 국방부랑 관계가 깊고 자신들이 직접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이 가치 호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관련된 기업들도 좀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버린 AI 인프라가 성장하게 된다면 이 하드웨어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까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드웨어 쪽에서도 이 전력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메모리가 원래는 좀 가장 좀 거대한 그 병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글로벌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고 전력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병목에 대한 우려를 좀 계속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라면서 최대 병목으로 또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제 웬만한 제품들, 뭐 약간 전력 승합기라던가 아니 변압기들 이런 거 지금 한 번 주문하면은 기본이 2년이 넘고요. 특히나 이제 승합기 같은 경우는 144주니까 뭐 2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걸 떠나서 워낙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컴퓨팅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이 더 세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 그록에 대해서 알파벳이 더 높은 어떻게 이 컴퓨팅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던 것도 컴퓨팅과 관련된 용량과 관련된 이슈도 그중 하나다 보니까 현재까지 만약에 이제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빅테크를 좀 투자하실 때는 이런 컴퓨팅과 관련된 어떤 용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좀 가치를 다시 한번 좀 리밸런싱을 아마 시장에서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도 한번 투자하실 때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드웨어端의 병목이 가속화되면서 이 컴퓨팅 용량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에서 메모리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네, 지금 원래 한 2024년도 혹은 뭐 2020년도 이때까지는 보통 이제 메모리랑 비메모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비메모리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그 사이즈가 압도적으로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한 2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비중이 매년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이제는 한 2030년쯤 되면 한 45%까지 갈 거다라고 보면서 이 메모리 시장의 성장 속도가 여전히 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RBC 캐피털 마켓에서 이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1,200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호황과 관련해서도 한 2017년도까지는 이것이 지속될 거고 이제 2분기에도 이 D램의 가격은 한 50% 정도 전분기 대비 오를 거다라고 보았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첨단 공정 수율과 관련돼서도 마이크론 이건 개별 이슈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 성장성 기대되는 걸 넘어서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결국에는 더 높은 멀티플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알레테이아 캐피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목표가를 $1,600를 줄 정도로 이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가 상향되면서 좀 긍정적인 풀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최근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긴 하지만 주가 상승이 가파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계속해서 한번 투자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메모리 기업들은 올라도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메모리 기업들이 참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도 계속 투자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 살 거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네. 비싸져서 말이죠. 지금 마이크론도 1,000불 넘었는데 오늘 TD코인에서도 1,500불 제시했고요. 또 RBC에서도 마이크론 목표가를 인상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목표가가 이제 525달러에서 1,200달러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 그 디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거기에 또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삼성, 하이닉스 다 가리지 않고 이 HBM의 판매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원래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경기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컸고 그래서 이제 PER이라는 개념을 잘 안 줬는데 HBM 비중이 판매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디램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매출을 팔아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도 올라가고요. 근데 지금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이런 좀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가시성 그리고 실적 그 자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고 있는 굉장히 좀 훈풍을 많이 탄 케이스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이 메모리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모리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으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르는 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지고 네. 이제 이렇게까지 비싸지면 이게 살 수 있나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력 얘기도 했고 그렇죠. 살 게 너무 많아요. 네, 메모리 얘기도 네. 했는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메모리입니까 전력입니까 아니면은 기본적인 GPU, CPU입니까? 저는 올해는 메모리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샌디스크가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단순히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시점부터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이제 온디바이스 분산형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분산으로 갔을 때는 뭐 디램도 좋고 HBM도 좋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플래시의 가치가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샌디스크는 데이터 센터 때도 좋고 온디바이스 데이 때도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가장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더 오를 수 있는 포텐셜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샌디스크는 이제 B2B도 잘하고 B2C도 잘하고 C2C도 잘하고 뭐 다 잘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시원하게 물어볼 때 하나 언급하지 않은 그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패키징 산업인데 TSMC가 이제 코어스에 이어서 코포스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 나왔어요. 어떤 게 이제 코포스가 뭡니까?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동그란 웨이퍼를 깎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코어스고요. 코포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각형 상태에서 이 유리 코어를 가지고 유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코포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코포스를 쓰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동그란 것보다는 네모난 상황에서 만드는 게 더 기본적으로 이제 양쪽 끝단까지도 쓸 수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유리를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런 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좋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율과 그다음에 좀 휘는 문제, 물리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첨단 공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HBM4 같이 더 많은 것들이 장착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필수적인 그런 공법인데요. 이랬을 때 이 TSMC 같은 경우는 이 코퍼스를 내년에 좀 양산을 하는 것을 좀 목표로 뭐 소재라던가 각종 장비 공급망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동일한 면적 대비 애초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만큼 잘만 만들면 정말 더 수많은 어떤 매출 증대폭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기업들이 관련해서 좀 뭐 수혜를 볼 수 있냐? 이 TSMC의 코퍼스 파트너사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좀 대만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뭐 구댕 아니면 시선, 뭐 그로업, APT 이런 기업들인데 그래도 좀 이 중에서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좀 살펴보면은 그 ASE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뭐 100% 넘게 상승한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만약에 TSMC가 이제 코포스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양산 시작되게 되면은 추가적인 성장성도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ASE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SMC와 또 ASE 테크놀로지까지 또 패키징 관련해서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체크할 기업들이 많습니다.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대박 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바꿔볼 텐데요. 오늘 또 호주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구글과 메타가 걱정되는데 오늘은 일단 장 분위기가 좋으면서 상승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네, 확실히 이게 좀 호주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좀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에게는 더욱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AI 챗봇, 뭐 게임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뭐 16세에서 17세 같은 경우 그냥 이제 함부로 이렇게 SNS 하는 거, 뭐 심야 이용하는 거 금지하고 또 16세보다 낮은 17세 미만 같은 경우는 아예 좀 SNS를 좀 전면 금지하는 것 자체도 꽤나 좀 강한 규제인데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약간 청소년들에게 AI 통해서 좀 안 좋은 좀 불법적인 형태의 무언가 약간 연애, 뭐 성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AI 챗봇도 규제를 하고요. 또 게임할 때도 낯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좀 차단을 할 정도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유럽과 서양권들이 이제 SNS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SNS 기업들은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오르는 거랑은 별개로 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투자를 약간 좀 멈춰보고 쉬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SNS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뭐 SNS 전문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추가적인 악재도 같이 있습니다. 메타는 일단 지금 회사 현재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주요 이제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좀 강제로 업무 변경을 시켰는데 그 업무 내용들이 정말 단순한 그냥 데이터 라벨링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 일 하기 싫으면은 그냥 나가라라는 형태로 약간 강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엔지니어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내 라이브 하는 도중에 그 스트리밍을 해킹해서 경영진들에게 좀 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럼 간단한 데이터 라벨링을 왜 시켰냐를 보면은 약간 알렉산더 왕이 그래도 외부 직원들, 원래는 좀 외부에 그냥 간단하게 일을 맡기는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 내부 직원들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선택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게 좀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저커버그도 좀 전체적인 좀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금 내부에 대한 어떤 규율들, 뭐 마우스 클릭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좀 심하죠. 그래서 요거 자체도 좀 문제인데요. 거기에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모든 빅테크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체칩, 이 애식과 관련해서도 메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AI 칩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만들면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필요한데 직원 내부 평가는 6개월마다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혹은 뭐 설계된 무언가가 제대로 나오기도 전부터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늘상 하는 것처럼 6개월마다 성과를 평가하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그래서 제품도 제대로 뭔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메타가 이제 이런 AI 칩 때문에 인수했던 리보스랑 기존에 있던 메타 직원들이 지금 파벌 싸움까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메타 같은 경우는 이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모두 다 좀 악재를 만나서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좀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 아쉽습니다. 정말 네. 듣기만 해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그런 얘기만 있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성장했으면 발전했으면 좋겠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AI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 사이클은 돌려봐야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사람을 다루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게 저커버그에게는 한계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메타 뭐 많이 주가가 빠졌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보니까 부침을 좀 많이 겪는 흐름 속에서 평가 대비해서 주가는 못 갑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확실히 이제는 좀 지금 당장은 좀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테크가 잘 되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자체 AI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자체 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뮤직스파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MTIA 이 자체 칩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 시점에서도 좀 개인적으로는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쯤에 메타의 목표 주가가 1,300달러까지 나왔던 걸 제가 와. 기억을 하는데 지금 600달러 밑이에요. 상당히 또 내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 소식이 있는데 뭐 자금 조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200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빅테크들이 좀 줄줄이 채권 발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200억 달러가 약간 조금 더 시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 엔비디아나 나머지 알파벳이랑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소위 투자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고 엔비디아는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로부터 돈을 받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채권 발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랑 별개로 엔비디아가 지금은 이제 점점 더 단순한 그냥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좀 대규모 투자들을 좀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좀 AI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제 이 회사도 약간 하이퍼스케일러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네. 남의 돈을 빌려다가 이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잘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엔비디아의 이 공시를 보니까 2056년 만기의 트렌치까지 7개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200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 뭐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만 네. 오늘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S스탁의 김준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